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이번 달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당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매매 가격이 1억 원을 넘긴 건 정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및 확대 재지정 등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따른 실거래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며 우울함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내 집 마련, 올해도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요? 아직 내 집 마련에 성공하지 못한 분들 계시거나 내 집 마련 계획하고 계신 분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02-2638-3962번, 서울전화 02-2638-396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화요일의 남자죠.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동산이용 부동산연구소의 박성일 팀장입니다. 제가 매번 시청자 여러분께 감기 조심하시라고 건강 유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또 감기에 걸렸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좀 걸걸하고 중간중간에 기침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겠고요. 아울러서 그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의 평당 가격이 1억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특정 단지에서는 1억을 넘긴 것이 예전 일인데요. 평균적으로 강남구 전체가 1억을 찍은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강남이 예전에 평당 5천만 원 찍을 때도 굉장히 놀라워했고 좀 거슬러 올라가면 평당 1,000만 원 찍을 때도 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거든요. 앞으로 저는 이 평당 가격이 2억도 찍을 거라고 그렇게 감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억 되시기 전에 강남 입성하고 싶으신 분들 꼭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있는 지역들 꼭 미리 선점하실 수 있는 그런 투자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조언을 많이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양질의 부동산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강의들 많이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또 팀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이어서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마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휴일을 맞이해서 저희도 세미나를 한 주 쉬게 됐습니다. 다음 세미나가 5월 8일 어버이날에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마포구 공덕동에서 가장 가까운, 공덕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휴 끝나고 5월 8일 목요일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또 메모를 해두셨다가 세미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5월 8일 전날에 진행되는 강의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팀장님. 어떤 강의죠? 맞습니다.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세미나, 무료 경매 강의인데요.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경매까지는 다룰 수가 없어서 경매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매라는 게 사실 하나의 기술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저 경매 강의에 참여하셔서 하나의 기술을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 역시도 수요일 오후 3시에 세미나를 참석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경매 강의 끝나고 나서도 개인적인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매 강의와 또 세미나 이렇게 각각 다른 날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잘 참고해 두셨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역시 같은 번호로 지금부터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강의부터 먼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팀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재개발에 대한 내용들 지역별로 참 많이 다뤘었습니다. 용산도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뭐 논현동 이야기도 들어봤고 중랑구도 들어봤고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 서울 재개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합니다. 바로 내용 들어볼게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연말부터 말씀드렸던 그 서울의 용산 청파동 재개발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청파 3구역이 오늘 그 구역이 후보지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듣고 먼저 선점 투자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될 나가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서울 재개발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여기서 지금 먹을 수 있는 파이가 가장 큽니다. 파이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곧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지방을 투자했을 때 그리고 서울에 투자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다. 투자한 대비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재개발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역시도 이 서울 재개발의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은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세미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서울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인구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집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어떤 가구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항상 이 인구의 부분은 1000만을 깨트린 지가 꽤 됐습니다. 1000만 서울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요. 900만대에서 계속 이제 놀고 있습니다. 인구 숫자가. 934만 명이 살고 있는데 지금 집 채수를 살펴보면요. 384만 호, 약 400만 채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구하고 집을 놓고 보면은 뭐 1인 가구가 모두 들어갈 수는 없는 구조죠. 옆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우리의 가구 수는 얼마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14만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몇 인 가구냐라고 따져봤을 때 2.2인 가구. 그러니까 2명 이상의 가구가 한 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2.2명의 사람들이 한 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다 치는데 과연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 그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식 통계는 아니고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과연 2035년도에 인구는 얼마나 줄어들까? 서울의 인구수를 따져봤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줄어든 인구의 비율을 이제 넣어가지고 살펴보니까 10년 뒤에는 907만 명 정도가 된다. 800만까지는 안 내려가는데 900 초반까지 내려간다라는 게 이 분석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40만 호, 그러니까 40만 채가 늘어난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집이 40만 채가 늘어나고 가구 수를 따져보니까 약 449만 가구가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2.2인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서울의 기준이. 근데 이게 지금 1인 가구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점 몇 인 가구가 되는 건데 이런다고 해가지고 이제 집이 뭐 더 계속 늘어나겠어? 집 아직 뭐 많은데 이게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은 아직까지도 집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1인 가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직장인들. 두 번째, 노령층 인구거든요. 요즘에 홀로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통계를 항상 집계를 하지만 이분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1인 가구가요. 근데 계속해서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이유는 집이 계속 노쇠화되고 있잖아요. 노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은 굉장히 오래되고 살기 어렵다 그러면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게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음막 살거나 이럴 때는 그냥 뭐 흙이나 더 이렇게 붙여가지고 좀 더 꾸며가지고 좀 더 덧대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은 지금 21세기에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은 어떻게 변모할 것이냐 정리를 해봤더니 인구는 소폭 감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게 뭐 소폭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그 인구의 숫자가 지방보다는 좀 덜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폭 감소하는데 가구 수는 늘어난다. 그러니까 1인 가구의 증가. 그러니까 덧대서 2인 가구의 증가. 그러니까 우리가 핵가족, 대가족 얘기했던 그 4인 가구 이상의 그 가구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는 주택 수가 증가함으로써 원래 주택 수라는 게 공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인데 이 공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이 공급보다 더 계속 높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얼죽신이라는 단어가 왜 탄생을 했나요? 그러니까 새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헝거 사시던 분들이 새 거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헝거는 어떻게 되나요? 허물어져야 되거든요. 그 허물어지고 나서 거기서 또 새 거가 탄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계속 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엄청난 공급이 일어나지 않는 한에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 인구가 감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5천만 명 넘어가지고 5,300만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소폭 오르긴 했지만요. 근데 이 주거 수요가 질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살고 있던 데에서 좀 더 좋은 걸 찾는다라는 얘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이제 벨 누르면 소리만 듣고 막 이제 누구십니까 하면은 문 열어주고 이런 사회에서 지금은 뭐 화면이 이렇게 보이고 뭐 심지어는 화면이 보이는 걸 넘어서서 바깥에서 누가 외부 출입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핸드폰 어플로도 문을 열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술이 점점 진보할 겁니다. 뭐 4차, 5차 산업이 계속되면서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AI가 직접 이 사람이 누군지를 판단하고 열어주는 그런 시스템도 접목이 될 수 있겠죠. 이미 접목이 된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이게 가장 큽니다. 지역별 재건축 재개발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서울 재개발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서울뿐만 아니라 6대 광역시라고 하는 뭐 수도권과 뭐 지방의 광역시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당장 서울하고 부산만 놓고 보더라도 과연 서울과 부산의 재개발을 동급으로 볼 수 있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부산은 아직까지도 당장 몇 천만 원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지가 널렸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P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도 수두룩합니다. 근데 반대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투자하려고 그러면 못해도 억 단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억 단위를 투자하고서라도 서울에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재개발에 주목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이 이건 수도권이 아니라 그냥 서울이에요. 서울 안에서 주택 공급이 지금 씨가 말랐습니다. 뒤에서 또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주택 공급 부족의 심화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20년, 30년 서울에서 거주하셨던 분들, 토박이로 40년 동안 사셨던 분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본 그런 상황이 곧 닥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재개발을 주목해야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로서 아니면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나중에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파이,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가지고 또 다른 걸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정부 정책의 기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계엄 사태라든지 탄핵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어도 이 기조가 다시금 이제 시장에 친화적인 그런 정책으로 갈 수 있었다가 이게 계속해서 반대에 휘말려가지고 계속 안 됐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뭐 정부가 다시금 구성이 된다라 그러면 어느 누가 되건 간에 무조건 공급입니다. 무조건 공급. 지금 원래 5년간 250만 채를 공급하려던 정부의 약속이 무산되었죠.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심지어 그거의 절반 정도는 됐을까요? 근데 이 공급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누가 됐건 간에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은 신경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재건축, 재개발. 여기 무조건 완화해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완화해줄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완화해줄지 모르지만 일단 완화는 해준다. 기조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뭐 미국이 아직까지 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연에 2회에서 3회 정도까지 낮춘다고 했었고 지금 실제로 1회
인하가 됐습니다. 0.25% 인하가 됐는데 지금 여기서 0.25%에서 0.5%까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2%뭐 초반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금리 인하는 결국에 어떻습니까? 결국에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죠. 금리가 높으면은 당연히 돈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고삐를 죄는 거고요.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고삐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삐를 풀게 되면 기업도 좀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건설 경기도 살아날 수 있고 소비 진작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재개발 시장에도 불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건축도 똑같지만 우리가 재건축을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재개발이 좀 더 이제 금액이 좀 적게 들어가거든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 대비 싸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역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닐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성비 있는 걸 추구하고 그리고 뭐 가치 있는 걸 추구하고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싸면 좋습니다. 내가 이 가격을 뭐 10,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거를 8,000원 주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뭐 세일한다는 데 가가지고 정가가 뭐 5만 원인데 35,000원에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재개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아파트를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데 물론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종의 박앤세일이라는 거죠. 미리 살 수 있다. 싼 가격에. 싼 가격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는 것이 바로 재개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사놓고 나서 이게 가격이 오릅니다.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가격 오르는 거 무시 못 하거든요. 대부분의 그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재개발에 좀 이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프리미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약간 어렴풋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완성되는 걸 기다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 프리미엄을 가져간다는 거죠. 받고 엑시트 하시는 겁니다. 탈출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내가 투자금이 1억이었는데 프리미엄을 1억 5천 받아서 2억 5천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물론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했는데 얻어서 나오는 파이가 또 있다.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인프라 개선과 장기 보유할 때 시세 차이 이거는 상급지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커지게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재개발의 메리트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좀 관심을 두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재개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평당 가격 얘기를 하는 이유가 상급지 가면 갈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지막에. 그거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직접 칠했습니다. 네. 이 6개의 연두색을 살펴보시면 그 부동산 시장을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기가 어떤 지역인지 알고 계실 거예요. 저기가 아직까지도 고점을 찍지 못한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22년도 콕 찍고 23년도, 24년도 쭉 내려갔을 때 회복한 지역이 어디냐라고 살펴보면 서초 강남, 뭐 용산 송파, 뭐 마용성, 광, 뭐 양천이나 강동이나 이런 곳들은 어느 정도 고점 대비 회복을 했습니다. 90% 후반까지 회복을 하고 심지어는 회복한 이후에 더 올라간 곳들도 많단 말이죠. 근데 그 외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고점 회복이 안 됐습니다. 양극화 얘기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결국에는 오르는 애들만 오른다라는 거예요. 뭐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자산 시장에서 투자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실린 것과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것 그 비교해 보시면은 거래량 실린 애만 계속 갑니다. 시장에서 소외된 애들은 어떤가요? 계속해서 소외되기 마련이거든요. 얘가 소외됐다가 갑자기 반짝 올라간다 그래서 얘네들의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 만약에 상승률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격차는 벌어져 있죠. 얘가 1억에서 100%를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이건 2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이고 얘가 10억에서 2배가 올랐는데 20억입니다. 9억 차이였는데 18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낳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 서초, 강남, 용산, 송파, 성동, 양천, 광진, 마포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이거 화면 만약에 찍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찍어 놓으시고 가지고 계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선순위별로 지금 정리를 해놨으니까 얘가 지금 서대문, 강서, 동대문 이런 식으로 순위가 높은 거거든요.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비견될 만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서초, 강남 한번 살펴보면요. 비교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얘네 고유의 그런 지역이에요. 아무도 대한민국에서 따라올 수 없고 만약에 얘를 비견한다 그러면 수도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OECD 국가 중에서 어디가 가장 비쌉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뭐 미국의 뉴욕, 뭐 프랑스의 파리, 뭐 영국의 런던 이런 쪽에 가가지고 주요 중심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용산하고 송파하고 비견될 곳이 어디냐 살펴봤을 때 과천이 비슷하구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금 평당 단가가 얘하고 비슷한데 사실 막 엄청나게 뭐 똑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일종의 계층으로 치면은 얘가 이 정도 있으면 한 이쯤에 걸쳐 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1, 2쯤에 걸쳐 있다. 물론 용산, 송파가 뭐 그 안에서도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잖아요. 뭐 그 안에서 싼 게 과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성동, 양천, 광진, 마포 같은 경우에는 분당하고 비슷하고 제가 이 분당을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분당이 아닙니다. 분당 안에서도 급지가 나뉘어요. 그러니까 좋은데 좋은 곳이고 나쁜데 사실 분당은 나쁜 곳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급지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당과 얘하고 비슷할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도 이제 높낮이가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수도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계단을 타고 올라갑니다. 급지가. 나중 가면은요. 지금 경기도 뭐 수도권 일대 굉장히 뭐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곳들, 뭐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곳들, 거기는 따지고 보면 행정지역이 어디입니까? 경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라는 곳이 결국에는 이제 서울 바깥에 있는 외곽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외곽 지역이 절대로 서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단 서울 안에서도 중심 업무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이 이길 수 있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이런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계층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저층 주거지가 너무 많아요. 서울에는. 이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고 해소하는 것이 서울의 제1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정비 사업이라는 걸 진짜 목숨 걸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탄핵 정국 마무리되고 지금 장미 대선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대선 다음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 임기 시작되고 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기는 언제인지를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내각이 어느 정도 구성이 잘 되고 그러고 나서 장관이 하나둘씩 이렇게 정해졌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가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이제 뭐 예를 들면 성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비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 수도권 이쪽에 공급이 지금 많이 위축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비 사업을 계속 지지부진한다, 막 서로 싸우다가 정쟁하다가 또 늦춰지게 된다. 그러면 절벽이 아니라 거의 그냥 블랙홀입니다. 블랙홀. 그냥 안 보일 정도로 그냥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지난 방송 시간 때 제가 또 말씀드린 건데 이 일반 분양 물량이 올해 1분기에 지금 작년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냥 3분의 1 토막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엄청난 겁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일반 분양 물량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가늠해 봤을 때 2009년이 가장 낮은 그 분양 물량이 나왔던 때거든요. 이때 언제입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닥쳤을 때 그때 지금 분양 물량이 거의 꺾이다시피 해가지고 거의 얻다시피 한 상황이었는데 이때가 지금 첫 번째고 얘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역대 세 번째예요. 1분기 물량에서는.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이다. 이게 지금 1순위였죠. 그러니까 01년도가 2순위입니다. 여기가 3순위인데 이게 지금
여기서 물론 당연히 2분기, 3분기 때는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앞으로의 미래가 문제라는 겁니다. 26년도, 27년도, 28년도, 29년도. 이때 분양 물량 이제 꺾여가지고 막 뉴스에서 막 난리법석 떨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움직이실 건가요? 저는 이미 어느 정도 그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게 보인다 하시면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재개발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셔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급 절벽입니다. 공급 절벽. 그러니까 지금 25년도 기준인데 얘가 지금 적정 수요가 4만 6천에서 4만 7천 정도 돼요. 4.6만 호에서 4.7만 호가 보편적인 수준이고 이 정도가 돼야 공급 시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적정 물량에서 조금 떨어진 수준으로 공급이 된 상황이고 25년도에 반짝했다가 지금 26, 27, 28, 29년도는 거의 아예 없습니다. 얘 지금 만 단위 넘는 게 27년도밖에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30년도, 31년도 이때도 계속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 입주 물량 보시면은 탄성을 지르셔야 됩니다. 지금 와, 이 정도나 된다고?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바로 당장 부동산에 전화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재밌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맨날 가지고 오는 건데 이거 해석을 사람마다 조금씩 달리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자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왜 재개발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면 빌라 가격이 아파트 가격하고 지금 격차가 너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40% 정도,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40%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이게 10년 지나면서 4분의 1 토막까지 났습니다. 그러니까 25%밖에 안 돼요. 근데 재개발은 뭔가요? 결국에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 정비 싹 해가지고 아파트로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정리를 싹 하고 나서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그 아파트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신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빌라도 박앤세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재개발이라는 걸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는 걸 붙였을 때 과연 이 가격이 똑같이 25%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미 재개발로서 괜찮은 지역들은 25%그 이상입니다. 아파트 가격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재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굉장히 엄청난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제가 화면에 보시면 강남 평균, 강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평균이 지금 대략 한 16억 정도 수준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서울 평균 16억 정도 수준인데 강남으로 내려가면은 강남 권역, 저거는 강남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권역에 있는 그 강의 남쪽에 있는 지역들이 대략 한 18억 정도 수준이고 강북 같은 경우에는 14억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평균 가격이 저렇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꺾임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 조건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제 보완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가 용산입니다. 용산. 여기가 이제 용산인 거고요. 여기가 마포입니다. 마포. 마포 예전에 옛날에 가보신 분들은 지금의 마포를 딱 보셨을 때 와 여기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천지개벽했네 되게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마포에서 살지 않고 원래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살고 계셨다가 마포에 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 아파트촌을 보고는 진짜 깜짝 놀라십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뭐 해봤자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건드리냐면 지금 안에 보시면 이제 이게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용산 쪽하고 마포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이 그림을 살펴봤을 때 지금 약간 형광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형광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용산이 많은가 아니면 마포가 많은가 이런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마포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 지금 이 가격을 만들어냈는데 나중에 정비 사업이 끝난 용산을 마포 그냥 옆 동네로 치부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마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가격이 5천만 원 초반 중반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뭐 물론 주상복합이나 아니면 한강로 일대 뭐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 뭐 아니면 동부 이천동이라든지 아니면 한남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급 주택이라든지 뭐 나인원 한남, 뭐 한남 더일 이런 거 제외하고요.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지금 마포권역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가격이. 마포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근데 과연 이 용산의 정비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 평당 가격이 마포하고 같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저는 당연히 아니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20%부터 많게는 50%까지, 입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게는 2배까지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마포가 25억, 뭐 많게는 30억까지 전전할 때 여기는 35억, 45억.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반 아파트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럭셔리 뭐 이제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 얘는 중상급지 정도의 수준이고 얘는 상급지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산 안에서도 상급지와 최상급지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세미나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지만 권역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용산도. 네. 좀 궁금하신 분들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용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결국엔 서울의 재개발이 갖고 있는 그 무기가 뭐냐, 무기가 뭐냐 살펴봤을 때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모아타운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이건 물론 재건축에 해당이 되는 거지만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단축시킨 게 핵심 요소입니다. 이 모아타운이라는 건 뭔가요?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아파트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이걸 나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빌라에서 아파트 바뀌는 거니까요. 단지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이런 상황인 거고, 이거를 모아서 한 3개, 4개, 5개 단지를 엮어서 만든 게 모아타운이다. 모았다라는 얘기거든요. 모아서 동네를 만들었다, 타운을 만들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요건이 뭡니까?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후도 50%도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더라도 20년 정도면은 노후된 걸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심지어는 특례법으로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 정비법을 준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특례법을 적용받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특혜를 받는 거죠.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신속통합기획이 나쁜 것이냐?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얘도 좋은 거예요. 왜? 신속하게 통합해서, 그러니까 단계를 통합한다는 의미입니다. 단계를 통합해가지고 기획을 하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업을 기획하는 거. 그러니까 재개발로 아파트를 짓는 거를 정리를 하는 거라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가 좋냐면 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 그러는 도시정비법을 준용을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얘가 일반적인 재개발보다 초반에는 3년 정도 앞섭니다. 원래 한 5년, 6년 걸리던 거를 2년에서 2년 반 정도로 확 줄였어요. 단계를. 그러니까 원래 5년, 6년 걸리던 걸 반 이상을 줄여버리니까 여기서 일단 시간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정비 사업에서는 시간이 뭔가요? 결국에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성을 확보하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건 간에 신속통합기획만 붙어버리면은 사업성도 높아지고 시간도 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서울 재개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기획이든 내가 만약에 돈이 어느 정도 있다는 가정하에,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다는 가정하에 어디를 들어가야 되느냐? 좋은 곳에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속도가 빠른 곳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고민이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재개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대지 지분이 적으면 현금 청산당하지 않냐? X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토지, 주택 가지고 있으면 대지 지분 0.1평을 가지고 있어도 청산되지 않습니다. 주택 받으실 수 있는 기준이 되고요. 그러니까 입주권이 나온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 오래된 건물 감정평가액 낮지 않냐요? 뭐 낮을 수 있어요. 낮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이런 것들인데
기본적으로 원가법을 적용을 한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감정평가의 3원칙이 있거든요. 이게 원가법이 있고 그리고 거래 사례 비교가 있고 그리고 또 임대 뭐 수익률 환원법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주변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공동주택 가격이라든지 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정리를 하지 않는다. 감정평가액이 조금 낮을 수는 있어요. 내가 매매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낮을 수는 있겠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정을 잘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절대 낮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담금 때문에 손실 나는 거는 투자를 너무 무리하게 하셨거나 아니면 좀 이제 가치 평가를 잘못하셨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원주민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를 하실 때 뭐 조금 이제 빠르게 선점 투자하셨던 분들, 초기 재개발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손실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는 좀 하급지에서 사업이 좀 무리하게 확장되었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했을 때, 뭐 조합에서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협력업체에서 피해를 줬을 때 이런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시작됐을 때 사업 도중 매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인가요? 서울 안에서는 뭐 용산 그리고 강남 3구 이렇게가 되는데요. 용산과 강남 3구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라고 하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그 시점 이후에는 원래 처분하지 못합니다. 특별한 예외 조항이 있긴 한데 관리처분 인가 때까지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그 나머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어느 시점이든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매매가 가능합니다. 사업 지연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이제 조합에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시공사, 그러니까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사들이 문제가 될 때 이제 뽑아놨다가 또 이제 누구 바꾼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그리고 인허가 문제. 이건 관청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건데 요즘 서울 안에 있는 관청들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잘 내줘요. 근데 단 조건이 다 충족이 됐을 때 만약에 서류가 미비하다거나 이거는 잘못된 건데 이거는 반려해가지고 다시 수정해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허가에 야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 너무 무리를 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요구를 할 때는 인허가가 반려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업 지연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추가 분담금 이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규제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 지금 뭐 7천만 원 아래로 정해져 있는 뭐 강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더 받을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로또 분양이 탄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성이 좀 낮아져가지고 분담금을 내가 좀 더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상급지에서는 이런 분담금을 내고서라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공사비 상승에 대한 부분이 항상 리스크로 작용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 착공 직전에 또 한 번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하고 나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때 시공사 선정하고 나서 공사비를 걔네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가격에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근데 이 가격을 얘기를 하고 나서 또 무슨 뭐 요인이 발생을 해가지고 착공 전에 한 번 더 공사비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한 번 또 공사비가 조금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또 여기서 이제 시공사 선정, 뭐 조합의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정부 규제의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 규제가 재건축 재개발에 일어날 수 있겠느냐. 지금 있는 것도 오히려 해결해 줘야 될 판국에 좀 더 이제 강화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찌됐건 이런 변수들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결국에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하려면 어디를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냐. 얼어 죽어도 상급지입니다. 상급지. 그러니까 지금 뭐 똘똘한 한 채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파트를 뭐 강남에 무조건 입성을 해야 될 것이며 마용성 뭐 이런 데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런 분들은 대한민국 1%예요. 그러니까 100만 장자를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아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말씀드릴 때 16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6억이라고 하면 미국 돈으로 치면 100만 달러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달러 이상 의 사람들을 100만 장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00만 장자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 지역에 무조건 들어가셔야 유리합니다. 왜? 땅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개발을 안 하더라도 땅 가격이 올라가면
그 땅 가격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하급지에서 절절 매는 것보다 훨씬 높다. 가치 상승이 더 기대되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이게 아파트로 완성이 됐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억에서 10억 되는 거랑 2억에서 20억 되는 거랑 차이가 엄청납니다. 9억 먹을 것이냐, 18억 먹을 것이냐, 이 차이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급지 주목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개발 구역 선정이 임박한 지역. 이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청파 3구역 말씀드렸었거든요. 제가 청파 3구역을 선정되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를 드리면서 이거 선정되면은 가격 오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나중에 돈이 되는 지역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또 재개발 지역이 있다 그러면 거기 따라갈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사업 속도가 빠른데 좀 싼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하급지만 찾아다니다 보면 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내가 못 찾는다라고 하면 확수경제TV 부동산 전문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찾아뵙고 이야기 나눠보신 다음에 이런 저평가된 지역 어딘지를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연한 얘기인데요. 교통 호재가 있는 곳. 결국에 역 가깝고 그리고 광역 환승센터가 근처에 있고 뭐 역세권, 뭐 트리플 역세권, 뭐 쿼드러플 역세권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곳들. 아니면은 여기가 뭐 역이 생긴다느니 뭐 아니면은 뭐 여기가 도로가 깔린다느니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 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곳들. 그런 곳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가격이 막 오른 곳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지역을 눈여겨보시면 더욱 도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재개발은 진짜 알짜배기,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이 거위의 배를 가르니 많이 이런 거를 떠나서 그 거위에서 낳는 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방법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동산이형 세미나에서 찾으실 수 있으니까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세미나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점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1인 가구는 늘어나다 보니까 주택은 여전히 계속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서울 내 양극화는 점점 또 심해지고 있고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띠고는 있지만 당장 눈앞에 공급 절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정비 사업은 아마 또 불가피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겠죠. 이런 역할들에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또 받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세미나도 있고요. 또 앞에 말씀드렸듯이 경매 강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매 강의부터 살펴보시면요. 연휴가 끝나자마자 5월 7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선착순으로 또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공덕동 인근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화면 이렇게 캡처해 두셨다가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다음 날 5월 8일 목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역시나 같은 장소에서 진행이 되지만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된다는 점, 그리고 주제는 지금 화면을 통해 각각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한 궁금증들 해결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평소 가지고 계신 부동산 궁금증이나 또는 경매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각각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역시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볼게요. 먼저 문자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517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파 3구역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곳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혹여나 개발이 지지부진해서 투자금이 묶이진 않을까 염려도 되고요. 팀장님이 보시기에 청파 3구역 쪽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 전문가 의견을 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앞서서 청파 3구역이 이제 선정이 됐다라는 말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청파 3구역은 크게 걱정 없는 곳 아닐까요, 팀장님? 맞습니다. 청파 3구역은 방금 막 오늘 오전에 그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재개발 요즘 후보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신속통합기획 그 선정지라고 얘기 안 하고 후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작년 연말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이제 여기를 발굴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곧 될 것이다. 여기 들어가시면 돈 법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그 투자 금액이 3억 중반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3억 후반까지 올라가고 지금 4억대까지 투자 금액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미 투자를 하신 거라면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아직까지 투자를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 여기 꼭 한번 둘러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 설명을 드리냐면 서울역이거든요. 여기가 용산역이고 국제업무지구가 같이 이제 결합이 되는 거고요. 여기 용산공원 생기고. 그러니까 이 삼각 트라이앵글로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이제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배드타운 성격이 강합니다. 근데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배드타운으로만 볼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이 서울역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떻게 변모하냐면 10개의 노선이 움직이는 지하철역이 됩니다. 10개의 노선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10개가 동시에 이렇게 몰리는 곳이 있겠느냐 찾아본다 그러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지역에 지금 서계동부터 계속해서 쭉 내려오고 있다는 말이죠.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자면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건역이거든요. 여기 공덕까지 묶여가지고 이제 같이 플러스가 되는 건데 여기가 지금 대략 7,000세대에서 10,000세대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 10,000세대의 기준이 뭐냐면 미니 뉴타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뉴타운이 조성이 되는 거나 다름이 없고 지금 여기가 서계동 내려오고 뭐 청파동 내려오고 청파 1, 2, 서계동 통합구역 그리고 여기가 3구역이겠죠. 지금 여기가 선정이 된 건데 얘네 지금 6에서 8억 정도 되거든요. 투자 금액이. 그러니까 여기 5억에서 7억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가 3억대 후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나중에 이거 투자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얘에 따라갑니다. 5억에서 7억.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6억에서 8억 따라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투자 금액이 나중에 10억 가까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파 3구역은 어떻게 될까요? 뭐 밑에 자락 있으니까 한 6억 7억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4억 언저리에 잡았던 분들이 지금 얼마 버는 겁니까? 2억에서 3억 버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를 고민이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깔고 가시면 그러니까 이 투자가 실패했네 성공했네 이런 걸 따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한 지역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거의 다 끝나가니까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여기를 여러 번 다녀왔어요. 달동네거든요. 여기서 아파트 생겨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잖아요. 그럼 남산 보이고 국제업무지구 뷰 보이고 용산공원도 보이고 만약에 잘 보이면은 한강뷰까지도 보입니다. 이런 입지가 지금 한남 이후에는 없어요. 뭐 이쪽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쪽 같은 경우에도 남보르 고층들이 있기 때문에 뭐 후암동도 지금 비쌉니다. 만약에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런 데 눈여겨보시면 좋겠고 이 아랫단에 뭐 역세권 재개발이니 이런 사업들도 지금 뭐 추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가격대가 비슷한데 만약에 정청파 3구역 물건이 없어가지고 못 잡는다 그러시면 그런 곳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파동 일대는 천지개벽 할 겁니다. 꼭 지켜보시고 만약에 투자하실 수 있다면 꼭 선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전망이 이제 또 긍정적이다라는 설명을 주셨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현명하게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 재개발이 언제 어떻게 선정이 될지 또 무산이 될지 잘 몰라서 우리가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럴 때 전문가와 함께 의논해보면 참 좋지 않을까요? 어떤 자리인지 팀장님께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진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고민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고민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와보시면 생각 달라지실 겁니다. 꼭 개인 시간 내셔서 참석하시면 정말 감동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 명이 함께 의견을 나누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참석해 보시고요. 문의사항은 02-2638-3962번과 샵 3989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